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해서 13단원 신흥국에서 나타났던 금융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13단원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부터가 이제 마지막 주차 동영상이 되는데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요 복습하는 동영상을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번 13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신흥국에서 나타나는 금융위기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 과정, 뭐 그런 순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금융위기를 그렇게 이그젬플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3.1 부분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Emerging Market Economy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처음 접했습니다. 이제 선진국은 Advanced Economies, Advanced 혹은 Advanced Market Economies 그렇게 부르고 이렇게 EME라고 신흥국 경제를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흥국들에서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 요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Globalization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하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 Fiscal Imbalance가 심해지는 것,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Financial Crisis가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지 1을 살펴보면 우선 신흥국 경제 위기의 경우에도 우선은 크레딧 붐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크레딧 붐이 나타나는 바로 원인이 Financial Liberalization 그리고 Financial Globalization을 어떤 뭐 정부나 당국에서 잘 컨트롤 아니면 매니지먼트를 하지 못한 측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융 자유화, 금융 글로벌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그래서 자유화가 되고 개방화가 되면서 이제 그 국가도 어떤 해외 선진국 아니면은 다른 국가들만큼의 어떤 규제 체계 아니면 제도 규정들을 갖춰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속도를 못 맞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무래도 이와 같은 신흥국 경제에서는 이제 어떤 금융 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지식이라든지 노하우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고 이제 뭐 또 경우에는 주식 상대적으로 선진국 대비 주식이나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떤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이 확 증가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부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은행이 뭐 도산을 한다든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위기가 시작이 되는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개도국들이 개방화하고 글로벌화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그것보다 어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윤을 얻으려는 어떤 기업의 동기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크레딧 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프린시펄 에이전트 프로블럼도 발생을 하는 것이 결국은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국가 경제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뭔가 정부나 세금으로 이제 그 메꿔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그 주인이 이제 국민인 거죠. 결국은 텍스페이어 세금 내는 사람들 국민인 건데 근데 이와 같은 금융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이제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건데 그러한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위기를 발생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신흥국들에서는 뭔가 조금 부정부패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도 너무 과도한 크레딧 붐을 이제 양산하게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스가 이와 같은 피스컬 임밸런스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스컬 임밸런스로 발생한 위기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위기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이그젬플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았었죠. 이제 여기서 이제 피스컬 임밸런스가 생기는 이유는 정부가 그 자국에 있는 그 금융기관, 뭐 웬만하면 은행이 되겠죠. 은행들로 하여금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이제 사도록 강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와 같은 부채를 잘 갚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은행의 밸런스 쉿이 쪼그라들게 되고 그러면 신규 대출을 못 해주게 되고 기존에 있던 대출도 자꾸 회수를 하게 되고 하는 식으로 뱅크 패닉 아니면 어떤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 어드버스 셀렉션, 모럴 허저드 프로블럼 등등이 이렇게 줄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뭐 요런 요인들 같은 것들도 신흥국에서 경제 위기, 금융 위기를 발생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게 신흥국에서 나타나는 위기만의 특징이었죠. 커런시 위기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은 신흥국들은 뭐 달러, 유로화, 엔화 아니면 뭐 위안화 같은 주요 통화를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국의 어떤 경제 위기, 이와 같은 국가들의 경제 위기 아니면 금융 위기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거의 높은 확률로 그 나라의 국가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에 배팅을 하게 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고 이제 결국 그거를 못 이기고 이와 같은 스페큘레이티브 어택을 당하면서 자국의 통화 가치가 이제 폭락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커런시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커런시 위기는 여기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국, 이와 같은 신흥국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와 같은 은행들의 밸런스 쉿이 좋지 않아지는 것, 악화되는 것에서 이제 커런시 크라이시스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국 통화를 조금 이렇게 보호를 하려면 이자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자율을 또 못 높이는 이유가 정부도 부채를 엄청 많이 졌죠. 뭐 일반 개인이나 기업들도 부채를 많이 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이면 그 중간중간에 갚아야 되는 채무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또 정부에서는 중앙은행에서는 쉽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높은 확률로 이와 같은 위기가 발생하면 그 나라 화폐 통화 가치가 평가절하된다라는 거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측면에서 심각한 재정 불균형이 또 커런시 크라이시스를 야기하게 된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부채를 많이 졌어 어떤 국가가 정부가 그런데 이제 자꾸 이게 의심이 들기 시작해. 뭔가 이자를 못 갚는다던가 아니면 뭔가 자꾸 안 좋은 소식이 들려. 그러면 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산 투자자나 아니면 뭐 그 국가의 어떤 주식이나 뭐를 산 투자자들은 아니 이 나라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그 나라에서 돈을 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어떤 통제 불능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와 같은 스페큘레이티브 어택, 그 나라 통화 가치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결국은 그 나라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런시 위기, 커런시 크라이시스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기가 이 3단계에서 전면적인 금융 위기로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는 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커런시 미스매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까 두 번째 스텝에서 커런시 크라이시스가 발생하면서 자국 통화 가치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해외에서 부채를 빌려온 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자국 통화 가치로 환산하면 이게 훨씬 더 부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채를 진 기업 뭐 아니면은 금융기관도 부채를 진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자꾸 부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경제 성장이나 경기 회복이 자꾸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드버스 셀렉션 문제라든지 뭐 그러한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점점점 자꾸 더 돈을 빌리기가 어렵게 되고 이제 자꾸 또 부채 부담은 늘어나게 되고 하는 이제 악순환에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스텝 1, 2, 3를 여기 피겨 1번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외환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도 가장 원인 중에 하나는 여기 금융 개방화, 자유화를 어떤 잘 관리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점이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 독특한 점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라고 독특한 경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재벌에 집중된 어떤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이 외환위기를 겪기 직전까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까지 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겨 3번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계속 5%를 넘겼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2%, 3%도 될까 말까 한 거에 비하면 지금 뭐 2배, 3배 정도를 계속 그때는 성장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을 개방화하고 자유화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이와 같은 대출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거래가 늘어나는 것을 이게 과연 돈을 지금 제대로 잘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인지 이제 그러한 거를 스크리닝하고 모니터링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했고 이제 그 능력이 부족한 와중에 계속 대출의 어떤 크레딧 붐은 발생하면서 자꾸 부실 대출이 발생하였고 그러면서 은행의 캐피털, 금융기관의 캐피털은 까이게 되고 이제 그러한 측면이 여기 지금 첫 번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외환위기는 이 재벌과 관련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재벌이라고 하는 게 아예 영사전에 등재가 되었을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경제 구조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이와 같은 재벌이 영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벌고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와 같은 재벌들이 어떤 수익성이 계속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벌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 크게 되면서 이제 이와 같은 재벌 기업들 자체가 투빅 투 페일 회사들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벌이 쉽게 어떤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되고 어떤 금융에 있어서의 역할을 어떤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머천트 뱅킹 종합금융회사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조금 쉽게 돈을 조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벌 회사가 아예 종금사를 소유를 하거나 어떤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를 해서 자금 조달을 조금 쉽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점점 시작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폭락이 발생하게 되고 기업들, 자꾸 망하는 기업들이 생기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당시 재벌 그룹 중에 뭐 굉장히 컸던 회사 중에 하나인 뭐 한보그룹 같은 회사가 이제 부도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이 어떤 신호탄이 되어서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고 이제 등등 하는 것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드버스 셀렉션, 모럴 하저드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자꾸 경기가 수축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던 그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된다든지 이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빌려준 것을 다 못 받게 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캐피털, 자기 자본이 까이게 된다든지 그러면서 자꾸 대출은 줄어들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하는 이 악순환으로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5번처럼 지금 외환위기를 겪게 되면서
주가 시장,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모습을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달러나 뭐 유로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기축통화를 쓰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커런시 크라이시스, 즉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것에 대한 스페큘레이티브 어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전면적인 외환 위기에 빠져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50% 정도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반값이 됐다라는 거고 어드버스 셀렉션, 모럴 하자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GDP도 확 떨어졌고 이제 또 보니 실업률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또 전반적인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뭐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IMF의 어떤 권고에 의해서 이제 그 IMF 관리 체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이자율을 높게 이제 올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돈을 빌려갔던 개인이나 기업들은 부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뭔가 또 계속 도산을 하게 되거나 부도가 발생을 하게 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6번을 통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진짜 한 반으로까지 폭락을 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극복을 해서 조정을 통해서 외환 위기를 극복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글로벌 부분에서는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태국, 뭐 인도네시아 쭉쭉쭉 해서 우리나라까지 아시아의 국가들이 위기 상황을 겪는 와중에 특이하게 중국은 위기를 크게 겪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중국은 이제 요런 어떤 특징 그리고 또 요런 특징이 있었어서 당시에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위기를 크게 겪지는 않았다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위기를 살펴보았었죠. 이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위기는 재정 불균형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정 불균형이 있었던 이유에는 여기 지금 세 번째 점과 이 여기 점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중앙에서 이제 세금으로 걷는 수입, 이제 그 정도만 지방 정부에서 계속 지출을 하면서 어떤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초과해서 지방 정부에서 계속 지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재정 적자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런 국채를 이 아르헨티나 안에 있는 은행들한테 사도록 이제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좋지 않게 되면서 돈을 못 갚게 되고 또 그러면 채권이 부실화가 되면서 은행, 금융기관도 손실을 발생하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아르헨티나의 위기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어드버스 셀렉션, 모럴 하자드 프라블럼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 아르헨티나에도 그래서 뱅크 패닉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 아르헨티나에서 발행한 채권 아니면 아르헨티나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 뭐 그런 것들은 도대체 이거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뭐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에 지금 뱅크런 그러니까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찾아와서 이제 본인의 예금 적금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그 양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러다가 정부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일시적으로 뱅크 할리데이, 그러니까 현지어로는 요거를 코랄리토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현금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은행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요 제한 조치를 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와 같은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을 해서 이렇게 막
그 뭐 무슨 시위 그런 것도 발생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명이 이제 그 다치거나 네, 그런 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르헨티나에도 이어서서 이렇게 커런시 크라이시스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렇게 커런시 보드라는 거를 통해서 아르헨티나의 페소와 미국의 달러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하면서 맞추고 있었는데 자꾸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그와 같은 이 커런시 보드에서 하고 있던 역할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페큘레이티브 어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에는 활동을 하던 계속 유지를 하던 커런시 보드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겨 9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아르헨티나의 페소도 지금 가치가 지금 거의 4분의 1까지 떨어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위기가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고 자꾸나 아르헨티나 금융시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꾸 어떤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이 경제 상황은 안 좋은데 자꾸 인플레이션은 자꾸 물가는 오르게 되는 그래서 국민 생활은 자꾸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GDP도 떨어지게 되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빈곤율도 올라가고 그런 아르헨티나의 위기가 계속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10번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극도로 높을 때에는 요 정도까지 40% 정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실업률 또한 지금 20% 넘게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이 넘어가면서 2002년, 2003년이 넘어가면서 아르헨티나가 수출이 조금씩 살아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10% 넘는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글로벌 코너를 통해서는 아이슬란드의 금융 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았었는데 아이슬란드는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는 국가인데 특이하게 위기의 여파로 아이슬란드가 큰 어떤 경제 위기, 금융 위기를 맞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13.2 부분을 통해서는 네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이 신흥국들에서 추가적인 금융 경제 위기를 막거나 예방할 수 있거나 혹은 왔을 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조금 강화하는 것, 뭐 특히 은행 같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자기 자본을 갖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 하고 있는지 본다던가 하는 것들이 여기 첫 번째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이제 어떤 공시라던가 정보 공개 같은 거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쉿 포지션이라던가 뭐 자본이 얼마인지 뭐 그런 것들의 부채가 얼마인지 등등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면 투자자들이 알아서 그런 위험한 금융기관에는 투자를 안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치가 여기 커런시 미스매치를 리미트, 제한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에는 있는 금융기관이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할 때 이제 그러한 것을 뭔가 좀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금을 매긴다든지 뭐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부채 부담이 확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 정책을 위반하는 어떤 공무원이나 어떤 감독 당국에 의해서
어떤 국가에서 이와 같은 개방화, 자유화를 할 때 조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gradually,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빠르지 않게 자국의 어떤 규제 체계라든지 금융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이게 뭐 보이는 거가 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규제나 제도 뭐 규정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 가면서 자유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 네 번째 조치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13단원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복습을 해 보았고, 우리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